우리가 문을 닫는 순간 한국 반도체는 끝난다. 세계 점유율 90%. 미국과 독일조차 넘지 못한 극자외선 기술의 장벽. 2019년 일본은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즉각 흔들렸고 한국 반도체 종말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2300일 뒤 점유율 0%였던 대한민국이 사상 첫 국산화를 선언합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쌓아온 독점이 단 7년 만에 균열을 내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협은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일본은 독점을 믿었지만 한국이 그 독점을 끝냈습니다. 전략적 주권을 향한 2300일의 전쟁,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노트를 가방 속에 그대로 둔 채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간 매 학기 첫 수업마다 펼쳐보던 그 노트를 오늘만큼은 꺼낼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인스입니다. MIT에서 국제정치와 경제안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제가 항상 준비된 자료와 함께 강의를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빈손으로 선 제 모습에 약간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건 언제나 같은 무게감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손이 분필을 쥐고 있었고 그 분필은 제가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이론 전체의 선을 긋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노트북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 앉은 좌석 배치가 눈에 들어왔죠. 현실주의를 전공하는 에밀리 로스는 언제나처럼 첫 줄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기술정책을 연구하는 다카하시 렌, 산업경제학의 한나 슈미트, 그리고 기술 패권 전략에 몰두하는 리웨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글로벌 분업이 평화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는 걸 느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고정됐죠. 그들은 제가 효율성 이론의 신봉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가 간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결국 분쟁 비용을 높인다는 제 주장을 학기 내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론의 핵심을 가르쳐온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춘 채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준비해온 모든 강의안, 출판한 논문들,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의 첫 슬라이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효율성, 비교우위, 전문화, 상호의존. 이 단어들은 제 학문적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정체성의 균열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 그 이론의 줄을 긋겠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변했어요. 분필이 칠판에 닿았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제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효율은 더 이상 안보가 아니다. 이 문장을 칠판 정중앙에 크게 적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누군가는 급히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죠. 에밀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제 표정을 살폈고 다카하시는 팔짱을 낀 채 칠판의 문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1세기 전쟁은 총이 아니라 공급망으로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목격해온 사례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반도체 제재, 백신 수출 통제. 국가들은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산업의 혈관을 조였고 그 혈관이 막히는 순간 상대국의 경제 전체가 질식했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MIT 캠퍼스의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의 선택을 분석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낡은 이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죠. 강의실 공기가 바뀐다는 건 제가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렌즈를 건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효율성 추구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율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만으로는 안보를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분업이 평화를 보장했지만 이제 분업은 무기가 됐어요. 의존은 협력이 아니라 취약점이 된 겁니다. 한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국가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죠. 자급자족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모든 걸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밀리가 팔을 꿰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국가가 몇이나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어떤 국가가 공급망 무기화를 당했을 때 타협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경우를 말이죠. 학생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번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아직 그 사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그 이야기의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 아래로 저는 새로운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전략적 주권. 이 개념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탐구할 핵심이에요. 주권은 단순히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주권은 산업적 자율성, 기술적 통제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죠.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증명한 사례를 우리는 분석할 겁니다. 강의 시작 15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궁금증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 국가가 생존을 걸고 선택한 도박이었고 그 도박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단상 가장자리에 기대어 섰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 역시 겪었던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이 학기가 그들에게도 저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칠판의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의 형태로 학생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펜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고 다카하 씨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핵심 산업이 특정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화살표 하나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 화살표 위에 핵심 소재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재를 공급하던 국가가 갑자기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제 손가락이 화살표를 가로지르며 큰 X자를 그었죠. 여러분의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디스플레이 라인이 멈춥니다. 수출 계약이 위태로워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먼저 지목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는 학생이었거든요. 타협합니다. 에밀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상대국이 원하는 걸 주거나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산업이 멈추는 손실이 정치적 자존심보다 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답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타협. 그 단어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죠. 합리적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국가의 1차적 목표니까요.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한 국가에만 의존했던 게 문제였다면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구조적 해법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한나의 답도 칠판에 추가했습니다. 대체 공급처. 이건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대응이었어요. 공급망 다변화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었으니까요. 리웨이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구조를 바꿉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를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술 제휴를 맺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웁니다. 자본을 집중 투입해서 격차를 메우는 거죠. 그의 답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시간축이 명확했어요. 저는 리웨이의 답을 적으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전략적 사고의 틀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에 적힌 세 가지 답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타협, 대체 공급처, 구조 변화. 모두 맞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인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이니까요.
손실을 줄이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국가 경제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카하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예리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학생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길 바랐거든요. 강의실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매우 드물지만 네 번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칠판의 빈 공간에 새로운 단어를 적기 시작했죠. 정면 돌파. 이 두 단어를 쓰는 동안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타협도 하지 않고 대체 공급처도 찾지 않고 시간을 벌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에밀리는 눈썹을 찌푸렸고 한나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멈췄습니다. 리웨이는 팔짱을 다시 끼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교과서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기술을 가진 국가에서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일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상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이 무기화된 상황에서는 효율성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거든요.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가 크면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특히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라면요.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타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니까요. 그럼 왜 네 번째 선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카하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강의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선택을 한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는 성공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회의적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네 가지 선택지를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타협, 대체 공급처, 구조 변화, 정면 돌파.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게 네 번째입니다.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 국가는 그 선택을 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핵심입니다. 그 국가는 단기 손실과 장기 주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타협하면 당장 산업이 돌아가지만 다음에도 같은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에밀리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였던 거네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국가가 경제적 합리성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우선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300일. 약 6년 반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 시간 동안 그 국가는 매일 실패했고 매일 비용을 쏟아부었고 매일 불가능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산업이 무너지고 성공해도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도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네 가지 선택지 중 정면 돌파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 선택이 합리적이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비합리적이었지만 필수적이었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피함을 인정한 순간 그 국가는 달라졌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어떤 기술이 막혔고 왜 그 기술이 중요했으며 그 국가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말이죠.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 칠판에 날짜 하나를 크게 적어두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그 날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에밀리가 가장 먼저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펼쳤고 다카하시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자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날짜를 아는 사람? 다카하시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옆에 섰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3가지 항목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그리고 EUV 블랭크 마스크. 각 단어를 쓸 때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3번째였죠. EUV 블랭크 마스크. 제가 이 단어를 말할 때 리웨이가 노트북에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그 시점이었나요? 저는 칠판의 배경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어요. 2018년 10월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1965년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분이었죠.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였나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2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상태였어요. 둘째, 공급망 무기화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실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추측 아닌가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문과 이후 정치인들의 발언을 분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리고 그 위에 90%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호야 코퍼레이션과 AGC. 이 두 일본 기업이 EUV 블랭크 마스크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말할 때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9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독점이었죠. 리웨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계산한 지점이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고 자체 생산 능력도 없으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나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EUV 블랭크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이게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부품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죠.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술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쌓아왔어요. 수천 번의 실패, 막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축적. 이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대안이 없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일본이 계산한 지점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크고 대체 공급처가 없으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그 불가능성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고 대체 공급처도 없으니 결국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이었어요. 시장 점유율도 확인했고 기술 격차도 계산했고 한국의 산업 의존도도 파악했죠. 모든 변수가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카하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놓친 건가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설계로 바꾸는 국가의 의지. 이 문장을 쓰는 동안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본은 한국이 손실을 계산하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반응했죠.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2019년 7월 1일 발표 직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간단했어요. 이번에 굴복하면 다음에도 당한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예 독립하자. 한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겠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의 밀도가 달라져요. 삼성전자는 즉시 중소기업 SNS텍의 연구 인력을 파견했고 특허를 공유했고 수백억 원짜리 검사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에밀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전시 동맹이었던 거네요. 저는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평시라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핵심 특허를 공유할 리 없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포위된 상황에서는 논리가 바뀝니다.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공 확률은 낮았을 텐데요. 저는 칠판에 적힌 날짜를 다시 가리켰어요.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은 계산했습니다. 설비를 계산했고 시장을 계산했고 기술 격차를 계산했죠. 모든 계산이 자신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수를 놓쳤습니다. 위기를 손실로 보지 않는 국가의 반응을 말이죠. 강의실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지만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확히 무엇이 막혔는지, 왜 일본이 그토록 자신했는지 기술적으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강의 시간, 프로젝터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화면에 하나의 이미지가 떴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정사각형 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리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인류 기술의 극한이 담겨 있었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거울 같죠? 하지만 이건 일본이 한국의 심장을 겨눴던 나노 단위의 단두대입니다. 이름은 EUV 블랭크 마스크. 에밀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특수 유리 정도로만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가졌던 오만의 근거입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물리학과 벌이는 전쟁이거든요. 칠판으로 걸어가 EUV라는 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극자외선이죠. 다카하시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그 정도면 X선에 가까운 파장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빛은 너무 강력해서 일반 물질을 대부분 통과하거나 흡수해버려요. EUV 파장은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유리를 갖다 대면 빛을 다 먹어치워버리죠.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렌즈를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어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 반도체 제조에서는 빛을 렌즈로 통과시켜 회로 패턴을 새깁니다. 그런데 EUV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했죠.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빛이 표면에 닿아 반사되는 모습이었어요. 투과 방식 대신 반사 방식을 써야 합니다. 빛을 거울처럼 튕겨내는 거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금속 거울로는 안 됩니다. 특수한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랭크 마스크의 단면 구조가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얇은 층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층 구조를 가리켰어요.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교대로 100번 적층한 겁니다.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0번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100쌍입니다. 몰리브덴 한 층, 실리콘 한 층, 이걸 100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축구장 전체를 거울로 만드는데 그 표면에 머리카락 한 가닥 두께만큼의 굴곡도 허용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100개 층의 두께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리웨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라면 정말 오래 걸렸겠네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카하시. 그래서 일본의 호야와 에이지씨는 30년 동안 이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원자 하나를 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음 원자를 쌓았죠. 처음에는 반사율이 50%도 안 나왔어요. 그걸 70%까지 끌어올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칠판에 30년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었어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30년 걸린 이 기술을 한국이 돈 좀 쓴다고 따라올 수 있겠어? 이게 일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계산은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화면을 다시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표면 이미지였습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매끄러운 표면이었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온도가 1도만 변해도 층 구조가 틀어질 수 있어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도 제어도 완벽해야 하겠네요. 칠판에 3가지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원자 단위 두께 제어. 둘째, 완벽한 온도 관리. 셋째, 표면 평탄도 유지. 에밀리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어요.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가 실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량품 사진이었어요. 표면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먼지입니다. 그 점을 가리켰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판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나가 앉았다면 100조 원짜리 반도체 라인이 찍어내는 모든 제품이 불량이 됩니다. 나노 먼지 하나가 그들에겐 핵폭탄인 셈이죠. 다카하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 개 전체를요?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이 먼지 하나 때문에 이 블랭크 마스크는 전량 폐기됩니다. 그 부분의 회로 패턴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거든요. 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공정 환경도 정확합니다. 이걸 통제하려면 우주선 안보다 수만 배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클린룸 등급이 일반 반도체 공장과는 차원이 달라요. 공기 중 먼지 농도, 습도, 온도, 진동.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합니다.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일본이 이 기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단순히 설비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의 문제였던 거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설비를 살 수는 있어도 경험은 살 수 없어요.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겠다고 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2019년 당시 전문가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7년 안에 이걸 만든다고? 차라리 연금술로 금을 만드는 게 빠르겠다고들 했죠. 일본은 그 비웃음을 등에 업고 한국의 수출기를 막았습니다. 다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텐데요.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쉬우면 무릎 꿇고 빌어라.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일본의 메시지였습니다.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였거든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대신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했죠.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면 돌파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을 끄고 어두워진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판 하나가 한국과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판을 만들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걸었는지를 말이죠. 그 판을 만들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시간의 질문이 아직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듯했죠.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2개의 화살표였어요. 하나는 타협, 다른 하나는 정면 돌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술적 장벽을 봤습니다. 30년 축적된 기술, 원자 단위 정밀도,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환경. 이 모든 걸 고려하면 타협이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협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칠판에 타협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산업이 돌아갑니다. 수출 계약이 유지됩니다. 손실이 최소화되죠.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그게 맞는 선택 같은데요. 맞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2019년 7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을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 일본이 원하는 걸 주자, 시간을 벌자. 모두 합리적인 제안들이었죠.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다음에도. 이 두 단어를 쓰는 동안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계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굴복하면 다음에도 당한다. 반도체가 안 되면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면 배터리로. 공급망 무기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실과 장기 주권 사이의 선택이었던 거네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어요. 정확합니다. 타협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지만 구조적 종속을 고착화시킵니다. 한국은 그 함정을 봤어요. 칠판에 연대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소재 부품 의존, 2000년대 기술 격차 확대, 2010년대 추격 시도,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이 날짜를 크게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30년간 누적된 구조의 폭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기로 결정했죠. 에밀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너무 낮지 않았나요? 도박으로 보이는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도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타협이 대가가 더 컸거든요. 칠판에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타협 후 5년 뒤. 여전히 일본의 의존, 다음 압박 대기 중. 시나리오 B는 실패 시. 산업 타격, 막대한 비용 손실.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둘 다 최악 아닌가요? 그래서 시나리오 C를 선택한 겁니다. 화면을 켜며 말했어요. 성공 시 기술 자립, 협상력 확보, 장기 주권.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10%도 안 됐을 겁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 10%에 걸었습니다.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엄청난 정치적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선언이었죠.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제정. 에밀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법까지 만들었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었어요. 국가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모든 걸 한 방향으로 모았죠.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계산을 했죠. 실패하면 수백억 원이 날아간다. 성공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데 한 기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삼성전자 로고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 SNS텍과 손잡기로 한 거죠. 다카하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요? 맞습니다. 평시라면 불가능한 조합이었어요. 칠판에 협력 구조를 그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SNS텍으로 향하는 화살표들이었어요. 첫째, 연구 인력 파견. 삼성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중소기업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특허 공유. 수십 년 축적한 핵심 특허를 개방했어요. 셋째, 설비 지원. 수백억 원짜리 검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죠. 에밀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경쟁사에게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시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전시 상황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포위된 상태에서는 경쟁사 개념이 사라집니다. 한나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어요. 전시 동맹이었던 거네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합니다. 삼성전자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SNS텍이 성공하면 우리도 산다. 실패하면 우리도 죽는다. 이익 배분 같은 건 나중 문제였죠. 리웨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삼성전자는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성공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SNS텍은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날짜를 하나 더 적었어요. 2019년 8월. 프로젝트 시작. 목표는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기한 미정. 성공 확률 불명.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겁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은 이 움직임을 몰랐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시도를 몽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30년 격차를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건 허황된 꿈이라고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동력이 됐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오히려 연구진들을 자극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이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타협은 생존이지만 자유는 아니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학생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선택한 건 자유였습니다. 당장 숨 쉬는 것보다 스스로 숨 쉴 권리를 선택한 거죠. 리웨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낼 수 있었나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였거든요. 2300일간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적.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학생들이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가 불가능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2300일간의 실패와 좌절,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칠판에 하나의 숫자를 크게 적었어요. 2300. 학생들이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2300일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2019년 8월 프로젝트 시작부터 2025년 말 양산 승인까지 대략 6년 반이죠.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6년 반 만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이 숫자의 의미입니다.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습니다. 30년을 2300일로. 시간의 밀도가 10배 이상 압축된 겁니다.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의 법칙이 달라져요.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축한 건가요? 화면을 켰습니다. SNS텍 연구소 사진이 떴어요. 첫 번째, 24시간 가동. 연구진이 3교대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하루 한 번 실험할 때 한국은 하루 3번 실험했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실패 속도도 3배 빠르겠네요. 정확합니다. 확인했어요. 실패가 빨라진 겁니다. 일본이 한 달에 한 번 실패를 분석할 때 한국은 일주일에 3번 실패를 분석했어요. 실패의 밀도가 올라간 거죠. 칠판에 두 번째 요인을 적었습니다. 병렬 실험. 에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한 가지 변수를 바꿔가며 순차적으로 실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테스트했어요. 온도, 압력, 적층 속도. 각각 다른 조건으로 동시 실험을 돌린 겁니다.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 필요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데이터 공유 시스템.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SNS텍의 엔지니어들이 즉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실패율 곡선이었습니다. 2019년 8월 99.9% 실패. 2020년 초 99% 실패. 2020년 말 95% 실패. 한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거의 다 실패했네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연구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매일 출근해서 실패를 확인하고 쓰레기통에 불량품을 버리고 다시 기계를 돌리는 일상.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2020년 중반 연구소 내부에서 회의론이 퍼졌습니다. 1년 넘게 했는데도 성공률이 5%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다카하시가 물었어요. 그런데 계속한 건가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0년 8월 첫 성공 샘플.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5000번째 시도에서 처음으로 기준을 통과한 샘플이 나왔습니다. 반사율 68%. 일본 제품의 70%에는 못 미쳤지만 최소 기준은 넘긴 거죠. 에밀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돌파구를 찾은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문제는 재현성이었거든요. 그 샘플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100번을 더 시도했지만 68%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한나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연히 성공한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 됐다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 연구진들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데 또 1년을 썼습니다. 칠판에 연대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2019년 8월 시작. 2020년 8월 첫 성공 샘플. 2021년 중반 재현 성공. 2022년 양산 시험. 2023년 품질 안정화. 2025년 말 최종 승인. 리웨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1년씩 걸렸네요. 그게 압축된 시간입니다. 천천히 설명했어요. 일본은 각 단계를 5년씩 거쳤습니다. 한국은 그걸 1년으로 줄였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실패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연구소 내부 사진이 떴어요. 쓰레기통 가득 쌓인 불량 마스크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게 다 실패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진 한 장에 수억 원어치가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태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 하나하나가 데이터였습니다. 왜 틀어졌는지, 어느 지점에서 반사율이 떨어졌는지, 온도가 문제인지 압력이 문제인지. 모든 실패가 다음 시도의 힌트가 됐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감당했나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 SNS텍은 자체 자금도 쏟아부었죠. 총 투자액이 수천억 원 되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 돈이었네요. 그래서 압박이 컸습니다. 연구진들은 매일 그 압박 속에서 일했어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더 적은 예산으로 싸워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줄어든다. 그 긴장감 속에서 2300일을 보낸 겁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한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간 연구원들도 있었고 회의론을 주장하다가 팀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남았습니다. 한나가 물었어요. 왜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포기하면 일본에게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다. 다음 세대도 같은 압박을 받아야 한다. 그 생각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카하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었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죠.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양산 승인. 리웨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드디어 성공한 건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2300일 만에 한국은 EUV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했습니다. 일본의 90% 독점은 깨졌고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을이 아니게 됐죠. 에밀리가 박수를 치려다가 멈췄어요. 기쁜 일입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2300일 동안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불면의 밤을 보냈고 수천억 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무수한 가족들이 빈 식탁을 지켰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한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었습니다. 독점이 붕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칠판에 적힌 2300이라는 숫자를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숫자 뒤에 숨은 무게를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떤 승리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며 말이죠. 독점이 붕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죠.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이 하나를 일본이 90%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90%, 나머지 10%. 그런데 2026년 1월 이 구조가 무너졌어요. 파이 그림에 새로운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15%.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15%면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 보이죠.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 15%는 게임 체인저예요. 칠판에 독점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고 그 밑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독점의 힘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본이 가격을 올리면 사야 합니다. 일본이 공급을 줄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지가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어요. 15%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호야에게 전화할 때 뒤에 SNS 택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한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가격 협상이 달라졌나요? 화면을 켰습니다. 2026년 1분기 반도체 소재 가격 동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 가격이 전년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협상력이 이동합니다. 리웨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12%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예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조 단위죠.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정도요? 칠판에 두 번째 효과를 적었습니다. 공급 안정성.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2019년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일본이 다시 압박을 시도해도 한국은 자체 공급망이 있어요. 다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를 잃은 거네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다카하시. 맞습니다. 공급망 무기화는 대체 불가능할 때만 작동해요. 대안이 생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연간 보고서였어요. 핵심 소재 자급률 항목이 눈에 띄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019년 자급률 8%, 2026년 자급률 23%. 한나가 계산을 하더니 말했어요.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 성공 이후 한국은 다른 핵심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특수가스, 초정밀 연마제. 하나씩 독점이 깨지고 있어요.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26년 초 일본 언론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추격 소재 패권 흔들, 독점 종식.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저는 칠판에 일본의 대응 전략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가격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줄였습니다. 둘째, 품질 강조. 30년 축적된 기술력을 앞세웠죠. 셋째, 차세대 기술 개발. 현재 기술이 무너지니 다음 기술에 집중했어요.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경쟁이 시작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게 바로 2026년 반도체 소재 시장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게만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화면에 세계 반도체 기업 목록을 띄웠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안정되고 협상력이 생겼으니까요. 리웨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이 업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네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독점 붕괴의 파급 효과예요. 한국과의 기술 자립이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꿉니다. 칠판에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가격 협상력, 공급 안정성.